이번 시간에는 제 15강 포장과 브랜드로 갈게요. 들어갑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포장과 브랜드, 포장 디자인은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밑에 니은번의 포장 구성 요소의 결정만 한번 볼게요. 자, 포장 구성 요소는 우리가 브랜드별, 제품 정보, 그래픽 요소, 색상, 재료 등에 대한 결정은 브랜드 인지도에 향상시키고 브랜드 연상의 형성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즉 생산과 관련된 언어적 연상을 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는 하얀 색상의 종이팩을 사용한다든가, 뭐 사이다는 초록색의 병, 맑은 이미지죠. 캔을 또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포장이 갖춰야 할 요건은 오른쪽에 이제 시각성,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은 상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우리가 진열 공간에 진열된 경쟁사표들 가운데 자사상표가 두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품이. 그 다음에 강렬한 색상의 포장이나 색다른 그림, 형태, 사이즈의 포장은 시각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목소리를 담은 칩을 포장해 장치하거나 입체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패키징에서 우리가 기술 혁신은 주의 유발에 또 도움을 줍니다. 정보 제공 능력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그 다음에 슬로건, 기타 제품 정보, 유리법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포장에 실린 정보는 또 사용 구매를 또 자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소구 능력. 자, 포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느낌 모두를 이제 유발할 수 있고요. 밑에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제품 정보만을 강조하는 제품 포장이 있는가 하면, 제품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한 제품 포장도 있다. 기능 수행력. 자, 포장은 제품 내용을 보호하고 중간상과 소비자가 저장하기 용이하도록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 보호할 수 있는 또 디자인도 될 수 있다. 최근에 환경적 안전한 포장의 개발에 관심이 중개되면서, 즉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을 이용한 방향으로 우리가 포장 소재의 추세가 변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140페이지에 이제 저를 바꾸면, 자, 이제 뭘 배우냐면, 제 4절에 비주얼이죠. 보이는.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웨어라고 하죠.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품 또는 소도구, 마네킹이죠. 각종 디스플레이 재료 등이 포함된다. 자, 그럼 거기에 보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웨어의 역할은, 상품과 어울리는 소품은 분위기 역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고객의 주의를 끌게 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소품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눈에 띄는 상품 연출할 수가 없으며, 상품마다 가지는 구매 요소의 포인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소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이 소품은 상품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품은 이제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일부이다. 디스플레이한 상품의 품목이 바뀌면 소품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상품만 바뀌고 소품이 그대로이면 디스플레이 전체의 변화가 없는 느낌을 주게 되니까, 상품은 그대로라도 소품이 바뀌면 새로운 느낌을 또 주게 되는 거죠.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소품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 디스플레이 재료의 조건이에요. 자, 중요성을 보면은 이제 밑에 그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이제 궁극적으로 폼이죠.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상품 이외의 주제를 만드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료가 사용됩니다. 각종 소품과 소도구, POP류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질감이나 가격, 가공 등을 고려해서 최상의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 재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향기, 기계가 갖는 기능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재료 시 선택 시 고려사항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러한 이 디스플레이 재료가 갖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의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규격입니다. 실제 제작이 용이하고 재료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물량, 그 다음에 가격, 구역별 단가의 파악은 우리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비싸면 우리가 안 되죠. 물성,
재료의 강도라든지 경도, 내화, 그 다음에 내수, 내식, 내마모성 등 재료가 갖는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고, 질감, 무게, 운반할 때 무거우면 안 되죠. 상품을 디스플레이할 위치, 운반 설치 작업 등에 무리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각오는 읽어보시고요. 자, 제5절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5절 여기는 이제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머천다이징. 자, 우리가 머천다이징의 의, 소매점에서 매입된 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어떻게 상품을 구성할지, 그 다음에 니은번의 밑에 결국 저가격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 구성, 그 다음에 품목 구성 등을 통해서 고객들의 방문 빈도 구매를 높이는 겁니다. 자, 특징은 넘겨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머천다이징의 의미를 우리가 제조업자에 적용하면 제품화 계획, 제품 개발, 또 소매업체한테는 상품화 정책, 소매상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은 밑에 생산 또는 판매할 상품에 대한 결정, 상품에 어떻게 구색 맞추고 구색하는지, 점포의 구성과 레이아웃 및 컨셉 설정 등의 이 머천다이징 핵심 업무예요. 상품 구매 시의 고려사항은 매입 구입할 때 그 밑에 미국의 이 전문가인 교수가 다이아몬드와 핀텔 교수가 설명한 상품 구매 시 고려사항은 가격대입니다. 어떤 가격으로 이제 취급하느냐, 상품의 또 품질도 중요하고, 제품의 차별성, 매우 고급스러운 점포의 경우는 다른 점포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제공하죠. 다양성,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요. 밑에 너무 과도한 다양성은 소비자의 실제 구매력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상품을 또 소개하고 상품의 구색을 몇 가지 기본 스타일로 할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또 취급할 것인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 정책, 7가지는 이제 고려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머천다이징은, 마이크로라는 자체는 아주 미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된 제품의 상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점포 특유의 제품 믹스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배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레이저빔 소매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레이저빔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듯이 이 소매업자가 높은 품질, 독점적인 제품, 저가격 등의 자기 점포만이 차별화 요소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레이저빔을 이렇게 쏘는 거죠. 매스,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호나 선호가 개별화되어 가면서 소비자가 각자의 기대가 욕구에 맞는 머천다이즈를 제공하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맞춰야 된다는 거야. 다양하게 되면서. 그래서 얘는 밑에 우리가 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제품의 주문 생산에 이용되는 부분이나 구성 요인을 표준화하는 모듈화, 컴퓨터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돼.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시각적인 거야, 비주얼. 시각적 상품 진열. 시각적인 것은 이제 매출을 늘리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호소에 매출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으로 인스토머 머천다이징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밑에 주석을 보시면 어느 꽃집의 컨셉이 꽃이 있는 일상생활이라면 점포 안을 일반 가정의 거실풍으로 연출합니다. 상품인 꽃을 진열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나도 저런 식으로 거실을 장악하고 싶다, 욕구를 갖게 하는 거죠. 모델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MD의 특징은, 자, 지금 비주얼 머천다이징이죠. 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머천다이징에서 그 구성 요소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앞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요. 자,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그래서 매장 전체 이미지, VP, 그래서 상점의 컨셉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점 토탈 이미지화 작업, 이미지 토탈, 그 다음에 PP. 자, PP는 이제 어떻게 할까? 상품 진열의 포인트 전략이죠. 상품 진열 계획의 포인트 전략으로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IP죠. 자, 이거는 이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그래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 I는 아이템을 얘기해요. 아이템. 그래서 상품 정보 제공.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내용이 나올 내용인데요. 자, 밑에 상품의 매입. 매입이란 고객의 니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담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인수한 후 건품을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즉 매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다른 경제들부터 우리가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달과 비교한다면 매입의 경우는 일정한 반대급부가 수반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교재 144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매입의 방식입니다. 매입의 방식. 그래서 매입의 어떤 그 유형, 매입 방식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소매 전문가인 레이위슨이 제시한 매입 방식, 구매 방식이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기억은 일반 매입. 그냥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 매입. 그래서 얘는 그냥 그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재고 예상과 통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개 일반 상품과 패션 상품 등의 매입에 이용된다. 자, 니은이 중요합니다. 위탁 매입이에요. 위탁 매입. 그래서 이거를 특정 매입이라고 하죠. 특정 매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그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자기 상품의 노출을 확대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납품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어떻습니까? 소매점은 상품 진열과 판매를 담당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 매입은 제조, 도매가 소유권을 유지해요.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매한테 우리가 판매를 위탁하면은 판매한 이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즉 소매점에 대해서 반품 허용 조건 하에서 상품을 진행했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매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팔리지 않는 상품은 판매 기간 후에 납품업자한테 반환해야 되죠.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반품해야 됩니다. 조건을 하죠. 그래서 주로 위험이 크거나 고가이거나 혁신적인 상품으로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수요 예측 어려울 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수요 예측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계절 상품. 자, 이거는 재고 관리가 또 애로가 있겠죠. 재고 관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위탁 매입, 특정 매입이고요. 자, 이거와 이제 반대적인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약정 매입 같은 게 되겠죠. 약정 매입. 자, 또는 규약에 대한 매입이다. 위탁 구매의 병용으로 소매업자가 납품받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유권이 소매업체에 이전되는 겁니다. 아까 이전이 안 됐죠. 소유권이 소매업체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매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일정 기간 동안에 팔리지 않는 상품은 다시 납품업자한테 반품하든지, 자, 혹은 다 팔린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가격 정책 등에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은 인정 매입이라는 게 있죠. 인정 매입, 확인 매입. 인정 매입, 확인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납품 시 건품, 소매가 원하는 상품을 매입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재고 비용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 구매 결정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이 점포에 배달되어 소매업자가 이를 검사한 뒤 인정하게 되는 최종적인 매입이죠. 그래서 인정 매입을 하게 되면 소매업자는 재고 비용을 줄이고 현금 할인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머천다이징 계획 수입에도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양 매입입니다. 자, 사양 매입. 자, 명세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 사양이라는 게 명세예요. 그래서 명세, 이 소매가 사양 주문 결정을 하는 거죠. 명세 매입은 소매업자가 미리 정한 세부 사항의 항목에 대한 주문 사항, 목선에 대한 매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와는 구별이 되고 점포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제품을 매입할 때 이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도 매입, 비읍번에. 선도 매입은 미리 구입하는 거예요. 미리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매입이라고도 합니다. 사전 매입.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촉 계획이라든지 판촉 계획이라든지 사전 대량 매입, 사전 대량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재고 부담이나 위험을 수반합니다. 재고 부담이나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자가 판매 촉진 제품을 계획된 촉진 기간에 그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계획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미리 매입하는 방법,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이제 146페이지 하고 있죠. 그래서 146페이지 가시면 자, 이쪽 파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항상 비교가 나오니까 대량 매입하고 그 다음에 당용 매입을 비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가 된다면 이제 당용 매입은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겁니다. 대량 매입에 비하는 개념으로서 그때 필요한 양만을 구매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당용 매입은 대량 매입에 따른 할인 혜택은 없지만 자, 그때그때 하니까 회전율이 빠르죠. 회전이 빠르고 재고로 인한 손실 부담이 적죠. 재고 위험이 적어져요. 장점이 있습니다. 당용 매입은 이제 식료품 등 부패성 상품의 매입에 이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입의 원칙,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상품 매입의 원칙. 자, 이런 것들도 이제 7R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이트죠. 적당하게 한다는 거, 적정한. 적정한이라는 게 들어가고 7개가 아닌 건지 물어볼 수 있죠. 자, 적정한 거래처, 그죠? 플레이스가 이제 그 거래처를 얘기하죠. 선정 확보, 장소죠. 적절한 품질, 확인 확보, 적절한 수량, 필요한 수량, 원하는. 적정한 납기, 라이트 타임, 적시에. 적정한 이 프라이스, 가격 결정을 하고, 적정한 제품, 이 커머디티가 이제 상품이죠. 적정한 인상을 우리가 7가지가 아닌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R과 3C 원칙은 그냥 참고적으로 앞에 5가지 매입의 5원칙이라고도 하며 적정한 거래처 구매처를 선정할 때 고려할 때 3C는 그냥 경영 능력, 신용 자본이 있다는 거 그렇게만. 자, 상품의 유형화라는 것도 그냥 계속 상품은 이전 매입하여 매장에 이미 진열되어 있는 상품 구성이 포함해서 계속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말하면서 계속 상품의 이제 매입은 재발주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매입 시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참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납품된 상품 반드시 검토를 한다. 도입 상품.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새로이 이제 상품 구성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상품을 도입 상품이라고 합니다. 샘플을 보고 밑에 발주를 하죠. 임시 상품. 자, 이거는 한정된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하거나 우리가 특가 판매해요.
그래서 특별 행사 개최, 경품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상품이고요. 시험 상품, 테스트죠. 그래서 시험 상품이 도입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에 앞서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이제 매장에 진열해 두는 상품이에요. 테스트 진열, 도입 상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 상품. 새로이 기획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간 상품이고요. 폐기 상품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상품으로 취급해온 상품을 수요의 저하, 계절의 경과, 유행의 쇠퇴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에 제외시키는 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 공급자의 평가 및 선정입니다. 소매업자가. 그래서 공급자의 접촉과 평가 기준. 자, 이 제목 기준을 가시는데요. 자, 접촉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공급업자의 접촉은 벤더가 주도하는 방식과 소매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을 구분합니다. 벤더가, 여러분들 이 벤더가 공급자예요. 벤더. 이 벤더라는 얘기가 우리가 공급자. 우리가 제조나 도매를 얘기하죠. 이 벤더 주도적 접촉은 이제 벤더가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수요가 일정하거나 변동이 예측이 가능한 제품 판매에 많이 이용되고요. 자, 소매업자가 역시 필요에 의해서 이 공급업자와의 이 접촉이 가능하다. 소매업자 주도적 접촉에서는 이 중심시장이나 구매 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소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거래업자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심시장 내에서는 이제 많은 제조업체에게 판매 사무소나 상품 진열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공급체의 상품을 비교하고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평가 기준은 뭐 공급자의 평가 기준은 이제 제품에 대한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제품이 프로덕이 제일 중요하고 유통 플레이스 기준, 가격 프라이스, 프로모션, 포피 믹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기준까지. 자, 제품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기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적절성이라는 자체는 제품이 얼마나 고객이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그 가격, 스타일, 색상, 브랜드, 품질 등의 구색 요인뿐만 아니라 독특성, 내구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색상이나 모양과 같은 심미적 요인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유용성은 공급업자가 원하는 주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매업자가 원하는 수량, 사이즈, 크기, 스타일, 색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고요. 대응성, 소매업자의 특정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 소매업자의 상표 표착,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 계열의 유행이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절성, 유용성, 대응성 꼭 알아두세요. 유통기준입니다. 소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배달되는 거죠. 정시에. 그렇죠? 원할 때 신속하게 배달, 제때 배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분과 배달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어떻습니까? 밑에 우리가 148페이지 밑에 판매, 또한 판매 독점적 범위가 지역별 한개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배타적인 형태인지, 소수의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선택적 형태인지, 많은 소매업자의 제급을 지급하는 집중적 형태인지를 범위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 외에도요, 우리가 149페이지 뭐 배달 조건이나 뭐 기간, 주문량, 구색의 제약, 초기 주문, 처리 시간, 재주문, 처리 시간, 주문의 편리성과 융통성 면에서 평가할 수 있죠. 가격, 프라이스 중요합니다. 자, 제조가 너무 싸게 자체 브랜드가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소매업체가. 그래서 매입 가격에 대한 그 수익성을 위해서 가격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소매업체가 공급받은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판매 가격에 따른 제약이 없는지를 고려해야 되고요. 소비자 판매 가격이 소매업자의 목표 시장에 적절한지 가격의 적절성과 가격 유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또한 소매업자가 공급받은 가격이 점포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있는지를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촉 기준입니다. 판촉 기준 설정 이제 평가하는데, 자, 판촉 지원이라는 건 이제 제조 도매, 판촉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공급업자들이 여러 판촉 활동을 통해서 소매업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업체들은 판촉 보조의 형태와 규모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죠. 판촉 보조는 점포 내 실현이라든지 진열 재료와
시설의 무료 공급, 쿠폰, 샘플 등의 판촉물과 전국적이나 지역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 지원이 있고요. 자, 서비스 기준입니다. 재무적 서비스, 회계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신용거래, 반품 처리, 각종 지원에 대한 평가죠. 그다음에 반품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보증, 하자, 수리 AS 같은 거. 신용거래인지 외상이 있느냐 없느냐, 외상이 되느냐, 판매원의 교육, 재고 계획과 통제, 포장과 상표 부착, 가격 할인, 보험, 진열품이나 고정시설, 점포시설의 디자인,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서비스 등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공급업자의 평가 방법은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가중치 평가 기준. 각 평가 기준 선정할 때 각 기준별 중요도를 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관련 공급업체의 잠재적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할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해서 각 평가 기준별로 평가해서 각 공급업체의 평가 기준별 평가 점수의 가중치를 곱해서 공급업체의 최종 점수를 계산한 거고, 가중치가 있다면 단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밑에 소매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일 기준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장 중요한 그 단일 기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가장 중요한, 넘기시면 가장 중요한 기준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또 평가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최소 기준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최소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공급자가 어떤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되냐, 최소한의 기준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하는 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구매 관리입니다. 구매 관리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 자체가 매입 현상, 협상, 그다음에 할인의 형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물류와 서비스 양성, 위탁 매입, 그 다음에 상품의 주문 과정, 그 다음에 상품의 관리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16강 때 연결시켜서 갈게요. 그래서 구매 관리는 우리가 15강까지 16강에서 우리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갈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요했던, 우리가 15강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강에서 이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포장과 브랜드가 나갔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38페이지 좋은 포장이 갖춰야 할 조건은 오른쪽 시각성, 정보 제공 능력, 감정적 소구 능력, 기능 수행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142페이지 상품 구매 시 고려사항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머천다이징 같은 건 한번 보세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거, 비주얼 머천다이징도 이제 그 구성 요소가 넘겨보시면 뭐 VP, PP, IP가 있다는 거,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위탁 매입과 약정 매입, 그 다음에 인정 매입까지 비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어떨 때 쓰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꼭 염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상품 매입의 원칙은 CR, 그죠? 라이트라는 건 적정한 거죠. 7가지 꼭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자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유형화는 뭐 계속 상품, 도입 상품, 임시 상품, 시험, 개발 상품, 폐기 상품이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148페이지 가시면 공급업자의 평가 선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촉, 평가 기준, 제품 기준. 제품 기준이 적절성, 유용성, 대응성 꼭 보셔야 돼요. 유통 기준, 가격 기준, 판매 기준, 서비스 기준. 공급업자의 평가 방법, 가중치와 단일 기준 평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봤죠. 최소 기준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6강에서 구매 관리로 갈게요. 자, 구매 관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매입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입 협상이 이제 아까 앞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매입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협상에 대해서 가는 거죠. 구매 관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할인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느냐. 그죠? 구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류 서비스에 대한 협상. 그다음에 위탁을 매입할 수 있고 상품의 주문 과정이 또 있겠고 상품의 또 관리를 하는 관리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구매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